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차원 물질 필요가 없고요. 아이고, 어찌 보면 그 여기 옥시전, 설퍼, 셀레늄처럼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전자를 좋아해. 그래서 음이온이 되고 싶은 애들이야. 화합물을 만들어서 음이온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음이온이라고 한 건 얘네가 다시 전해질이 가야 되지만 어쨌든 전자를 갖고 오고 싶은 애들인데 전자를 얘네가 타이타늄 계열로 먼저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타이타늄이 전자 4개를 주시고 그럼 4 플러스가 되고 옥시전이 2 마이너스니까 옥시전이 2개가 붙어요. 그러면 타이타늄 옥시전 2가 돼서 타이타늄 4 플러스 옥시전 2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까지는 산수죠. 수학도 아니고. 그러면 그 얘기는 타이타늄이 원래 금속인데 그 금속 제일 바깥에 있던 전자 4개가 금속이라는 특성을 줬는데 그게 옥시전에게 다 뺏긴 거야. 그러면 그거를 스키매틱으로 그린 게 이 밑에 그림인데 원래는 이 자리에 타이타늄의 금속성을 띠는 전자가 꽉 차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있던 전자를 옥시전에게 다 준 거지.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지워지고 이걸 다시 말하면 여기는 옥시전의 2 마이너스가 되면서 밑에가 차버리고 위쪽에는 타이타늄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전자들이 다 빈 껍데기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타이타늄 자리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페르미 레벨이라고 해서 전자가 이 물질에 찰 수 있는 전자를 다 채운 기준점이 되는데 그 기준점 위로 올라간 거지. 그 다시 말해서 타이타늄은 빈 껍데기가 된 거야. 타이타늄에 있던 전자들의 상태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 오투누가 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전자가 있다고는 생각 음, 전자가 음,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TI는 음. 빈 건데 빈 것도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거를 잠깐만 여기를 이 앞부분에 있나? 음, 내가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타이타늄이 있고요. 옥시전이 있어요. 네. 근데 옥시전은 어, 여기까지가 이 2가지 물질이 찰 수 있는 페르미 레벨이야. 네. 옥시전은 여기까지 차 있고 한참 밑에까지 차 있고 더 채우고 싶은 게 여기 있어. 아니 내가 이거 색칠하면 안 된다. 빈자리는 전자가 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긴 전자가 꽉 차 있고요. 페르미레벨 아래는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위에도 가능한 자리는 있어. 내가 전자가 오면 채울 빈 공간이 있다고. 오케이? 네. 그리고 타이타늄은 저 밑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는 놈이 타이타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대학교 3, 4학년이지만 많이도 안 봐요. 고등학생. 그 뭐 반도체, 도체 막 배우잖아요. 그럴 때 그 계산식이 여기랑 관련된 거예요. 왼쪽은 타이타늄이란 건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우리 타이타늄 합금 가지고 뭐 타이타늄 금속 가지고 여러 가지 금속 재료로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타이타늄에 금속 그 산소가 결합되지 않으면 얘는 좋은 금속인데 거기에 있던 잉여 전자,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잉여 전자가 있는 그 밴드가 띠가 위에 빈자리랑 연결돼 있는 걸 금속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산소는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에너지가 보통 아이고, 보통 1eV 이상인데 1eV를 에너지로 환산을 해보면 1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걸 에너지 스케일 그 테이블이나 찾아보시면 이게 온도로 치면 10,000도 정도 돼요. 1,000도? 1,000도 스케일이었나? 이렇게 되는데
300켈빈이 네. 25 밀리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0.025 일렉트론 볼트야. 그럼 내가 이걸 2개 내리면 여기 2개 붙어야 되지. 네. 만도지. 만도 맞네. 네. 만 켈빈이야. 그 얘기는 산소를 내가 이 전자를 여기 있는 전자를 외부 온도라는 변수로 올려가지고 여기를 채우려면 만도를 끓여야 돼. 태양 속으로 들어가야지. 압력과 이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산소는 죽었다 깨나도 흘릴 수 있는 전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금속이란 놈은 이게 겹쳐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300켈빈 아니면 뭐 10켈빈만 돼도 아주 미세한 온도의 여기만 있어도 여기에 있는 전자가 올라가서 이 빈자리에 올라가고 밑에는 홀과 전자 페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금속 타이타늄의 선에다가 내가 전선을 연결해서 전압을 1볼트를 가하는 순간 그 1볼트라는 게 에너지가 크지 않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요 빈 공간이 밑에 생기면서 여기 된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흐르는 거지. 그 패스가 요 이런 식으로 금속의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산소랑 옥시전을 결합시키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있던 이만큼의 전자가 옥시전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타이타늄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밑엔 비슷하게 있는데 위에 있던 이게 올라가면서 빈 껍데기가 되는 거지. 얘는 살짝 올라가고 옥시전 얘는 내려오는 거지. 그런데 이 내려와서 아래로 확 가버린다는 게 문제야. 내려오다 말았으면 옥시전 자리가 메탈이 될 텐데. 그런데 만약에 타이타늄이 아니라 타이타늄은 이 준 거와 옥시전이 받는 게 똑같으니까 주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겹쳐서 보면 여기 타이타늄 있고요. 페르미 레벨 있고요. 산소가 찬 게 있고 이 밑에는 이제 복잡해. 여기는 안 봐도 돼. 이 밑에는. 타이타늄이든 옥시전이든 여기 복잡한 게 막 꼬이는 데라서 이 밑에부터는 우리 관심을 안 둬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밑에가 영향을 받으려면 빛이 엄청 센 빛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아야 되니까. 우린 지금 그것까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1볼트 가했는데 전류가 1암페어가 흘리는 그런 상태가 되냐 안 되냐 그 정도를 보는 거라서 그럼 여기에 이만큼의 밴드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얘는 반도체가 된 거죠. 또는 절연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타이타늄은 그런데 똑같은 그림을 바나듐으로 가보면 전자가 하나 더 있어. 다 못 주겠어. 그래서 바나듐 옥시전 2가 된다고 하면 여기가 타이타늄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거야. 그래서 주고 나서 바나듐의 밴드가 이만큼 남았네. 아직 좀 남았어. 줄 게 남은 거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려보면 밑에는 비슷한데 위에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되면 여전히 금속인 거야. 그래서 산소랑 만났는데 금속이 되는 놈도 있는 거예요. 돌이라고 해서 항상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했다고 해서 항상 절연체가 되는 건 우리가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상식을 갖게 되는 거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죠. 음. 그런 거고 요 로직을 확장한 게 이 밑에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이 금속이 전자를 4개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것만 보는 거냐면 금속이 있고요. 옥시전처럼 뭐 옥시전이라고 합시다. 옥시전이 있는데 2개가 결합한 케이스로만 한정해서 본 거예요. 한정해서 본 거야. 그렇게 되면 타이타늄과 옥시전이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밴드 갭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전자를 하나 더 넣었어. 그러면 여기 있던 요게 살짝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여기 그 옆에 뚱뚱한 것도 있고 얄쌍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하나를 그린다고 하면 이 하나는 정상파 모드로 치면 모드 하나란 뜻이야. 이 와닿나? 정상파 모드 우리가 정상파 모드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가죠. 네. n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정상파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전자로 치면 전자 하나 찬 거, 두 개 찬 거, 세 개 찬 거예요. 네. 하나씩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라는 말이 이 커다란 덩어리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원자 구조에서 이 정상파를 그을 때는 반복되는 격자라고 해서 기본 단위가 있어요. 미니 레고 블럭처럼 반복되는 유닛셀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유닛 그 안에 잉여 전자가 하나면 여기 하나에 대응하는 거예요. 두 개면 두 번째, 세 번이면 세 번째. 그런데 여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 전자는 스핀이 있어. 그래서 어, 지금 이 그림은 전자가 업에 대한 그림이고 똑같은 걸 내가 다운에 대해서도 또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전자만 스핀 때문에 이 정상파 모드의 업다운이 두 개씩, 두 개, 두 개, 두 개씩 될 때마다 하나의 밴드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그 얘기를 여기 확장하면 그럼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 로직으로 옆에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처음 건 밴드갭이 있었는데 내가 전자를 하나 더 채워요. 그런데 이 하나의 이 밴드는 전자가 두 개가 차야 된댔잖아. 근데 내가 반밖에 안 채웠잖아. 그러니까 여기 반만 딱 갈랐어요. 그럼 이렇게 채워진 건 내가 금속이라고 했잖아요. 네. 얘는 금속인 거야. 반도체였다가 금속이었다가 하나 더 채워. 그러면 두 개가 딱 찼죠. 그러면은 다시 그 다음 과 이렇게 갈려져 있으면 얘는 다시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직으로 많은 게 설명이 사실은 돼서 내가 이런 페이지를 준비했는데 하나 더 가면 또 금속이야. 그 다음 게 또 채워지니까. 그래서 실제 이거 내가 예시로 보자면 여기 지르코늄 옥사이드, 아까 얘기했던 타이타늄 옥사이드, 하프늄 옥사이드, 금속과 옥시전이 두 개 붙는 구조로 실제 가고요. 이게 TiO2도 아까 그 밴드 밴드갭이 있다고 했고 지르코늄 옥사이드, 하프늄 옥사이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중요한 물질 5개 안에 들어가는 물질이에요. 얜 반도체는 아니야. 갭이 너무 커. 근데 어, 절연체로 되게 많이 써서 현재 우리 모바일 CPU랑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네가 다 절연체야. 그런데 옆으로 딱 가볼게요. VO2 금속이에요. 또는 금속인데 막 저항이 막 변해. 하여튼 전류가 엄청 잘 통해. 나이오비움 옥사이드, 탄탈륨 옥사이드도 만약에 이 구조가 된다면 금속일 텐데 얘네는 그걸 싫어하더라고. 얘네는 2대 5를 좋아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보고 잠깐만 어떻게 되는 게? 아 이거 아니고 이 사람아. 아 이거 안 돼. 아 그러고 어 이 옆에 실제로 몰리 같은 경우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몰리 설파이드인데 아까 얘기한 그 뭐 자동차에도 썼다는 게 몰리 설파이드인데 몰리 설파이드 대표적인 이 이차 물질의 반도체예요.
보면 이 반도체는 이 계산식에서 얘처럼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전자가 두 개 차서 생긴 반도체인 거지. 얘랑은 캐릭터가 좀 다른 거야. 첫 번째 반도체는 밑에가 산소랑 설퍼가 다 가져가고 끝난 거고요. 몰리설파이드의 반도체는 그거 주고도 잉여가 있어서 이 밑에 것도 몰릴 거고 위에 것도 몰릴 거야. 좀 다른 거야. 약간 달라. 왜 다르냐면 이게 왜 다르냐면 왼쪽 거는 빛이 들어와서 밑에 있는 전자를 위로 올린다고 할 때 옥시전에 있던 전자를 타이타늄으로 산소에서 금속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에너지로는 같은 라인인 것 같지만 오른쪽은 몰리에 있던 게 몰리에 갈 수도 있고 설퍼에 있던 게 몰리로 갈 수도 있는 초이스가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게 다를 수 있어요. 뭐 다른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가 돌고 있네. 여기서 뭐 승건이는 따라오겠니? 몰라 네, 돼. 이해는 된 것 같아요. 기업물 때 비슷한 게 가르치시긴 하셨어서 처음 듣는 내가요? 아니 그 애들 들을 때 조금 기업물? 네 자기 아, 쟤네가 나한테 기업물을 들었나? 아니요 아, 다른 말 들었는데 아, 조금 나왔는데 네. 근데 이거 다이어그램 그릴 때 네. 세미메탈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아, 세미메탈은 나도 사실은 이런 걸 연구하기 전에는 세미메탈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고체 물리 들을 때 보면 여기 세마이 컨덕터 있고요. 그다음에 메탈 있고 세미컨덕터 있고 절연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잖아. 아이고, 또 선택이. 우리 그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세 가지 메탈 이렇게 여러 개의 밴드가 있는데 하필이면 딱 센터일 필요도 없지만 대략 거기 걸친 거 세르미 레벨이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리고 사실 반도체랑 절연체는 이렇게 볼 때 비슷하거든요. 그냥 이게 넓어. 많이 넓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요 간격이 가시광 영역보다 갭이 커지면 외부에서 빛을 넣어도 전기가 안 통하거든. 근데 빛을 우리가 가시광 에너지가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이 몇에서 몇 정도죠? 400, 600 거의 400에서 600 나노인데 요거 이제 알아두면 유용한 숫자 1240 1240을 이 파장으로 나눠요. 나노미터 단위. 그러면 1240 대략 1200 잡으면 400은 3이죠. 네. 600은 2죠. 네. 여기 일렉트론 볼트를 붙이면 600 나노는 2eV, 400 나노는 3eV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400 나노의 빛이라는 건 그 포톤이 갖는 포톤의 에너지가 3eV라는 뜻이야. 포톤을 하나 딱 넣어주면 전자가 딱 맞았을 때 3eV, 3볼트 정도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600 나노 빛을 넣으면 2eV로 올라갈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반도체의 갭이 3eV까지라고 한다면 가시광을 넣어서 빛을 흡수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eV 정도까지는 거의 반도체라고 하는 것 같아. 대부분 3점 몇 eV. 요즘 나오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징크 옥사이드는 대부분 그런데 근데 우리가 절연체라고 말하는 거 아까 내가 뭐 하프늄 옥사이드도 절연체고 지르코늄 옥사이드 절연체라고 했잖아요. 여기 딱 갈리는데 타이타늄 옥사이드 3.2eV 반도체 거기 걸쳐서 지르코늄 옥사이드, 하프늄 옥사이드가 한 4eV에서 6eV 사이의 분포를 갖고 있어요. 걔네는
가시광선을 때려서는 절대 전기가 흐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연체로 되게 좋지.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효원이의 질문은 그러면 세마이 메탈은 뭐냐? 세마이 컨덕터랑 되게 말이 사실은 비슷한데 세마이라는 게 준하다, 뭐에 준하다 이런 건데 컨덕터는 잘하면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세마이 메탈이랑 거의 비슷한 말인데 중복된 말인데 사람들이 의도한 세마이 메탈은 좀 다른 의미인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자구조를 단순하게 그리지만 정확히 그리면 아까 제가 그 양자 우물 얘기했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뚱뚱한 거는 일종의 Y축이 이쪽 그러니까 X축이 밀도예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밀도. 근데 이 밀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그, 그 정상파 모드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약간 과장을 해서 그리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제가 이렇게 그린 거를 적분하면 보시면 여기는 요걸 적분하면 뭐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분포함수를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꼭 뚱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여기는 결국 여기도 어떤 사인 함수든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건 디테일한 거고 이런 게 보통의 일반적인 건데 세마이 메탈이라는 놈은 특이하게도 여기 갑자기 이것과 별도의 다른 오실레이션이 여기를 들어와. 그러면 내가 지금 그은 거는 되게 이 그 경사가 심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적분을 해서 넣는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저기 기울기가 크니까 적분량이 작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 안 되지. 이해돼요? 더 단순하게 얘기할게. 자, 우리가 여기에 이런 누워있는 함수가 있고 더 누워있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적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얘는 적절히 누워있으니까 요 정도 뚱뚱하게 해주고 얘는 더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적분각이 더 높아지니까 얘는 더 삐죽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게 들어왔어. 이것도 좀 완만한 것 같은데 더 심하게 그릴 수 있지만 이러면 내가 얘를 적분하면 얘는 이 영역을 다 포함은 해야 돼. 그런데 훨씬 얄쌍해지지. 더 과장해서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걔는 여기부터 아주 조금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심한 밴드들이 겹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 도스, 덴시티를 적분을 했을 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밀도로 따지면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정의에 따르면 이것도 금속이지. 금속은 금속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없진 않잖아. 근데 금속이라고 말하기에는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너무 작은데? 그래서 구분 짓는 거야. 그냥 메탈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메탈은 아니고 메탈이긴 하지만 메탈이 보이는 대부분 어떤 그런 특성이 작다 이거지. 우리가 그 저항 있잖아요. 저항을 표현할 때 저항을 그 오메 법칙의 저항을 뭐 V는 IR로 이렇게 하지만 요쪽 빼고 저항을 이 물질에서 컴포넌트로 나눌 때는 이걸 그 비례상수 밀도 전류 아예 이게 뭐지? 저항 비저항이라고 부르는데 비저항부터 뭐 사이즈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 비저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그 물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도, 그 다음에는 상수거든요. 이동도는 이 기울기에서 오는 형태고
N 값은 요 도스에서 오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세마이 메탈은 이 N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게 작다는 얘기는 저항이 크게 되겠지. 이게 내가 지금 사실 역수로 말하는 건데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클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꼴이라서 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세마이 메탈은 조금 그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거 다 반도체만 보여주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그으면 얘네는 반도체 도체 반도체 도체 뭐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로는 세마이 메탈은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앞에 아마 내가 세마이 메탈 예시가 그래핀이 사실 세마이 메탈이거든. 여기 세마이 메탈이 이런 거지. 자, 방금 봤던 거에 약간 심화 케이스인데 제가 아까 도스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모른다고 영록이가 하려나? 영록아. 운동 에너지 식은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나 뭐 2n분의 운동량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그 운동을 내가 재고 싶은 대상이 전자야. 그럼 그 m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전자의 질량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 안에 아니면 진공 중에 움직이고 있는 전자를 보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려고 보면 그냥 야구공이 움직이는 거 설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야구공은 우리가 속도 알려주고 야구공 무게 질량 알려주면 속도 딱 아는 순간에 저게 갖는 에너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이 식으로. 네. 전자도 똑같다는 얘기지. 그 관계식이 여기에 있는 이 식이에요. 운동 에너지와 속도에 대한 관계식을 말하는 게 아까 그린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린 그림의 의미가 그 물질이 그 대상이 어떤 속도일 때 어떤 에너지를 갖느냐의 관계식을 우리가 소위 고체 물리에서는 밴드 구조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요 기울기 같은 거를 가지고 뭐 디스퍼전 커브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쪽 용어로 말하자면 에너지와 속도의 관계식이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에서는 다 똑같이 갑자기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역학에서는 다 똑같이 역학에서는 질량 주어지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중력장에서 운동할 때 다 똑같은데 문제는 전자가 고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는 같은 중력 관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에게 주어지는 주위의 다른 전하들의 영향 때문에 중력의 효과는 무시가 되고 이 속도에 의한 관계식이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제가 이걸 뭐 어려운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무슨 필드 시어리 같은 데서 이걸 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현이가 지금 우주에서 동현이가 야구공을 던졌어. 그럼 그 야구공이 가는 관계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야구공을 물속에서 던졌어. 그러면 프릭션 때문에 내가 던지는 속도로 갈 때 그 속도는 느리지만 사실 에너지는 더 크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프릭션을 이겨내면서 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 고체 안에 들어가면 마치 야구공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상황인 거야. 물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가니까 더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이 오른쪽 그래프를 뜻해요. 파란색은 진공 중에서 있는 전자의 에너지식을 그리면 V에 따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쳤을 때 어떤 뭐 실리콘에 들어갔더니 주위의 전자들이랑 스캐터링을 해가 이렇게 막 산란을 일으켜서 더 무거운 것처럼 무거우면 이게 질량이 크면 이게 눕거든요.
이 관계식 이 그래프에서 V로 이게 사실은 V로 하면 안 되고 이게 V에 비례하는 K로 바꾼 건데 K로 바꾼 다음에 보면 M이 클 때는 이 그래프가 초록색처럼 가고 M이 가벼워지면 빨간색처럼 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빨간색 같은 물질을 찾잖아요. 그럼 그 물질은 전선인데 그 안에 있는 전자가 진공보다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초록색인 특성을 갖는 물질을 찾아내면 걔는 진공 중에서 움직이는 전자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신호가. 그럼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5G 5G에 쓰려고 하는 물질을 찾고 있는데 소재를 찾고 있는데 그 소재가 파란색보다는 빨간색 캐릭터를 갖는 게 좋은 거지. 왜냐면 5G는 기가헤르츠에서 그 안에 전하들이 움직여서 송신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전하가 빨리 위치 이동을 해가지고 전하가 이동을 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건데 느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가헤르츠 수준에서 빨리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캐릭터가 요 전자구조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원래는 전자가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 그 솔리드 안에서 전자의 원래 무게보다도 원래 질량보다도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효과를 나타내려고 고체 물리에서는 요 M 프라임이라고 해서 유효 질량이라고 이거를 지칭을 해요. 그래서 유효 질량이 크다 작다. 질량은 원래는 똑같지만 이 안에서 이펙티브하게는 질량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가벼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가벼워지는 경우를 모빌리티가 크다고 그래요. 반대로 말하는 거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빨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니까 모빌리티라는 게 이동도인데 한국말로 하면 이동도인데 얼마나 전자가 빨리 이동하냐. 그래서 하이 모빌리티를 갖는 물질 그런 게 보통 아까 말했던 반도체 중에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뭐 갈륨 알세나이드들이 그런데 얘네가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하냐? 전자구조를 봤더니 걔네들은 삐죽해 밴드가. 되게 삐죽해. 그러면 이거는 그 밴드 여기에 있는 전자를 내가 가지고 소자로 쓰면 실리콘보다 10배 이상 빠를 수도 있구나. 그게 예측이 가능한 거지. 그러고 그 모빌리티가 커서 얘네들을 가지고 쓰는 걸 실제 소자 이름을 붙일 때도 하이 모빌리티 디바이스 뭐 일렉트론 가스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요. 근데 앞에 붙는 이 하이 모빌리티가 나온 근원은 요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세마이 메탈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우엔 세마이 메탈이 잘 없어. 되게 트리비얼한 메탈이나 트리비얼한 인슐레이터만 있는데 이제 내가 이 다음 페이지 그래핀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자연계에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운동 에너지와 속도의 관계에서 속도나 아니면 모멘텀 또는 P 이 관계식이 이런 식이 있나? 선형인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영로가 예. 질량이 있는 거 중에 저런 게 예. 가능할까? 음, 빨리 대답해. 제가, 모르면 제가 모르고. 배운 거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없는 거 중엔 없나? 그거는 있을 수도 질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거 뭐 배운 거 있어요? 광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광자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 이퀄? 어, 나도 잘 몰라. 플랑크 상수, PC, 예. PC, 이거는 저기 예. 상대론이고 보통은 광자로 하면 하뉴고 네. H바. 하뉴고 이걸 속도로 하면
여기 뉴가 속도랑 되잖아요. 이게 람다 F. H바 C 오버 람다인가? 이렇게 됐나? 네.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속도의 비례식으로 만약에 단순히 그런다면 빛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빛 말고는 우리가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쵸? 그쵸? 네. 근데 이게 그래핀의 전자구조거든요. 전자구조라고 말한 건 아까 말했듯이 이 X축이 K거나 V에 비례하는 텀이야. 그리고 Y축이 에너지야. 똑같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선 익숙한 거부터 봅시다. 여기 보면 파라볼릭하죠? 여기도 파라볼릭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앞에 걸로 설명이 되지. 아, 그런데 여기를 갔더니 보통은 이렇게 파라볼릭한 걸로 가다가 주기성이 나오면서 그게 사인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돼서 주기가 이렇게 잘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많은 전자구도들이. 이런 게 막 겹쳐가지고 이상하게 되긴 하지만 근데 얘는 우연찮게 여기를 잘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단면을 잘라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야.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차 있는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요 아주 짧은 구간만 따졌을 때 속도를 올리면 에너지가 비례하는 거지. 이상한 거지.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지 못한 현상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 현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자인데 질량이 없어진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질량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익스트림으로 하면 가벼워진 거잖아요. 엄청 가벼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모빌리티가 엄청 커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거 아까 내가 그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요거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여기 옆에 이 파라볼릭한 데는 적분해 보면 여기가 뭐 이렇게 되게 뚱뚱한 이런 밴드를 줄 것 같은데 요 선형인 구간으로 가면 이 기울기에 이 커버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처가 있는 데는 적분하면 이렇게 삐죽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평평해진 데서 또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미니멈으로 이렇게 깔리는 거야. 얼마 안 돼. 경사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좀 신기한 거지. 이렇게 보통은 도스를 이런 밴드에서 그리면 어떤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요 구간만 따져보면 도스가 일정해. 별 차이가 없어. 아니, 일정하다 보면 거의 선형적으로 이렇게 여기 근처가 가장 작아지지, 사실은. 이게 아까는 1차원으로만 봐서 그런데 이거 적분을 사실은 요 3차원 공간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요 점일 때는 도스를 내가 그 과정에서 그리면 0에 딱 접합되는 진짜 0을 탁 터치하는 거야. 그리고 위로 가면 올라가고 밑으로 가면 내려오고 이게 이제 아까 그 뚱뚱하게 그리던 그림에 대응한 도스 그림인데 도스 그림. density of state예요. 요거 통계 물리에서 막 말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런 게 특이하고 여러 가지로 특이한 거지. 세마이 메탈이다. 전자가 많이 있기 힘들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빌리티는 좋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 캐리어 덴시티와 모빌리티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모빌리티 엄청 작아. 그래서 무시를 보통 해야 되는데 근데 모빌리티가 엄청 크네. 그래서 어, 원래대로면 전기가 잘 안 흘러야 되는 리밋으로 가고 있었는데 캐리어 덴시티 때문에 근데 모빌리티가 엄청 크면서 이상한 거예요. 원래 금속을 우리가 원자 한 층만 깔면요. 도스가 작아지면서 모빌리티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점점점 금속을 얇게 하면 점점점 전기가 안 흘러가지고 도선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핀은 이게 예외가 되는 거죠. 한 장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막 복잡한 얘기 했는데 그래핀을 많이 쓰는 활용예는 투명 전극이야. 웃기지?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핀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쓰는 몇 가지 실용적인 예는 한 층밖에 안 되잖아. 카본, 게다가 카본은 원소 중에서 6번인가 8번밖에 안 돼가지고 6번이지. 6번. 여섯 번째로 가벼운 원소잖아. 그러니까 빛이 흡수가 잘 안 돼요. 한 층이면 흡수율이 한 1%인가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놔도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얇은데 전기가 잘 흐르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그 잘 흐르는 게 뭐 그냥 잘 만들었으니까 된다고 말하면 이게 이제 회사나 그런 스타일이고 아까 같은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정말 특이한 그 빛과 같은 전자구조 특성이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엄청 커져서 이런 한계가 보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해답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이론적인 얘기하고 되게 어려운 얘기만 하는데 이제 내가 이 페이지를 넣은 또 다른 이유는 여기 보면 1998년에 이 드레셀 하우스라는 이 여성 과학자시거든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70년대인가 자기가 학생 때 거의 요 대학원생 때 이렇게 풀어가지고 논문을 낸 게 이 그래핀 한 장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그래핀이라고 이름도 없고 그냥 탄소 한 장이 있다면 내가 손으로 풀 수 있는 걸 푼 거야. 이렇게 두꺼운 건 복잡하잖아. 가장 단순한 걸 푼 거지.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1998년 책에서 그때까지는 카본 나노튜브밖에 없었어. 책에 카본 나노튜브를 먼저 풀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그래핀으로 풀고 그래핀을 접으면 카본 나노튜브다 했는데 거기서 제안한 이 이론이 있잖아요. 이거 이론이에요. 여기 오른쪽은 이거 실험 데이터야. 이 오른쪽이. 그래서 이게 똑같다는 걸 밝히면 정말 아 이게 푼 게 맞았구나. 푼 거에 내 가정들이나 이런 게 맞구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한 사람이 내가 여기 밑에 있지. 이 사람이 내 옛날 보스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이거를 2000 몇 년인지 2008년인가 2009년에 이런 게 된다는 걸 알고서 그런 샘플을 어떻게든 빨리 찾아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올림픽 같은 1등을 해야 돼. 발 한 끗 차이라도 10cm라도 먼저. 그래서 엄청 서둘러 가지고 이 데이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게 연구에서 중요한 게 내가 이걸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뭐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처음인 게 어느 정도 뭐 중국도 그렇게 하잖아 지금. 아, 너무 정치적인 얘기라 이것까지만 하고. 근데 이때도 내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원래 이 실험을 이 정도 실험하려면 이 지금 예쁜 그림을 얻으려면 원래 되게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시간이 빨라졌지만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 논문에 하이라이트 그림이 있어요. 그 하이라이트 그림은 막 실험을 하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8시에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끝나. 우리가 이걸 가속기에서 실험을 하는데 가속기 가서 실험할 때는 시간을 주어요. 시간을 내가 오늘 8시부터 내일 8시까지다 라고 하면 마지막 타임인 사람은 8시에 저쪽에서 전등을 꺼. 그 돌아가는 빛을 이제 그냥 닫아버리거든요. 근데 들은 얘기는 요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마지막 1시간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한 대여섯 시간 얻어가지고 잘 얻어야 되는데 보통 하다 보면 마지막 한두 시간이 제일 양질의 상태가 돼. 엄청 여러분도 시험 공부도 그렇잖아. 뭐 처음 할 때는 계속 공부도 안 되고 막 삽질하다가 마지막쯤에 뭔가 딱 깨우쳐져. 근데 1시간만 더 있으면 되는데 시험 시간이네?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분도 마지막 1시간에 정말 대충 얻은 게
그 논문의 하이라이트 그림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잘 얻고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의적절하게 그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잘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실험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막 자세히 보면서는 더 디테일을 찾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까 단순하게 본다고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막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러가 주위에 그래핀이, 이 왼쪽 그림은 그래핀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에 실제는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걸 우리 측정하지 못하거든. 뭔가 잡아야 되잖아. 네. 뭐에 올려놓거든요. 올려놓는 효과 같은 게 자세히 보면 이런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엔 내가 단순화해서 안 그렸지만 그런 거를 이제 더 연구를 하기도 하는 거지. 감춰져 있는 히든 파라미터를 찾기도 하는 거고. 근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투명 정극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걸로 이런 걸 푸는 게 끝은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올림픽처럼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간 사실이 뭐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걸 활용해 가지고 투명 정극이든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뭔가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찾는 거고, 일부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그 원인을 더 파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연구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거기서 이 양자역학이나 뭐 아니면 아까 난 사실 양자역학은 아까 한참 얘기했지만 지금 양자역학 하나도 얘기 안 했어. 그렇잖아. 지금 얘기한 거 다 역학으로 얘기한 거잖아. 어. 상대론 좀 얘기한 건가? 빛? 그런 걸로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면